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85만 명 정도 이제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130번 이상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날려왔어요. 요새 이제 핫한 퓨리오사라든가 이제 오늘 마침 이제 기업가치 2조 원을 이제 달성하신 리벨리온의 이제 박성영 대표님 등 다양한 이제 분야 대표님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 좀 귓동량으로 듣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사실 7년 동안 이제 유튜브를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강연이랑 이제 여러 이제 기회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참여를 해왔는데요. 사실 왜 이거를 하게 됐냐, 또 이제 SOD를 왜 이렇게 이름 지었냐는 질문 사실 늘 항상 나오길래 그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2017, 8년인가 19년도에 반도체 수출 규제가 터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 제가 그때 국산화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기 밥을 먹으러 식당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산 소재를 써왔는데 뉴스에서는 이미 국산화가 됐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국산화가 안 됐다 이런 영상 올렸는데 그 현업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셨어요. 그때 소위 이제 조회수가 막 떡상을 하게 되면서 원래 받던 수익보다 이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자는 이제 겸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걸렸습니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시길래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제 지금 돌아보면 이제 굉장히 좀 좋았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ES라든가 MWC라든가 이파 같은 이제 다양한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견문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 채널만 하다가 이걸로는 이제 그 과학기술 알리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그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가적으로 조금 이제 과학기술 좀 주도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언론사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SOD 채널에서 지금 이제 하이젠버그라고 이제 사실 요거는 이제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따온 건데요.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언론사를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언론사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시작인 단계이고요. 최근에 이제 프라이머라고 국내 1위 투자사에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26기 활동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랑 이제 카이스트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현재 이제 약 40명 정도의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그리고 조지아텍, 스탠포드 출신의 연구자분들이 기사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강점을 살짝 어필을 해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들은 기자분들이 훌륭한 기사를 써주시고 계시지만 다 문과 전공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쓰시지만 깊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공계 종사자들이 쓰는 언론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대학의 좋은 연구자분들만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카이스트 연구자분들이 거의 한 30명 정도 되시고 포스텍이 한 5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 해외 대학 출신들과 이제 회사분들 몇 분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리포트를 열심히 작성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지금 유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스트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카이스트가 왜 카이스트를 선택을 했냐면 서울대랑 포스텍이랑 카이스트 셋 다 이제 컨택을 했는데 제일 오픈 마인드라고 했다가 제일 많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스트랑 협업을 하게 됐고 실제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워낙 이제 오픈 마인드로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이공계 종사자분들이세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포스텍 저희는 이제 무조건 적는 게 출신 대학이랑 연구 분야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기사를 볼 때도 이 기자분이 이전에 어떤 걸 해왔는지를 많이 보는 편이라서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걸 연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적는 이런 종류의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첫 시작이기 때문에 MVP 최소 기능 모델로 테스트해서 지금 2,300명 정도의 이제 유료 구독자를 모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 정도 되는 연구자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잘 써주셔가지고 매일매일 한 편씩 한 달에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이제 리포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IR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벤처 캐피탈에서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라도 이제 엔비디아 투자할래 아니면 조선일보 투자할래 물어보면 엔비디아 투자할 거거든요. 그만큼 언론사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모델, 그리고 오늘도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지향하는 모델 중에 하나는 온톨로지라는 건데요. 온톨로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굉장히 간략한 건데 어떤 개념과 개념 사이에 약간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 시작이 챗GPT였는데 챗GPT 처음에 딱 봤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야, 챗GPT에는 병렬 연산이 필요하니까 GPU가 필요하겠지. 근데 GPU에는 뭐가 필요하지? 아, HBM 필요하지. 근데 HBM 당시에 삼성전자 그때 HBM을 그만뒀었거든요. 돈이 안 된다고. 지금 HBM 하이닉스가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이닉스를 그때 매수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저희 채널을 과학기술 때문에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주식 때문에 보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도를 엮으면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자율주행을 뭘 필요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랑 삼성 파운드리가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삼성 사실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요 두 기업을 적어놔야 혹시라도 매수하셨을 때 피해를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단순히 이제 기술 기업이 아니라 기술 언론사가 아니라 기술 경제 테크 이코노미라고 저희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맨 뒤에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모든 건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기술을 한 80% 정도 얘기하고 거기다가 한 20% 정도만 뭐 테슬라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런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경제적인 것들을 조금만 첨가를 해주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좀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은 코스트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저비용으로 제일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엮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엮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다른 과학기술 채널과의 좀 차별점이자 다른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 들어가는 것의 정답은 AI 반도체인데 사실 제가 전공했던 게 반도체기도 해가지고 제일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첫 장으로 넣었고요.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한테 23조 원 수주를 했잖아요. 요게 요 이후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주가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삼성에 구세주 실라고 이제 넣었던 장면인데 앞서 보셨듯이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자잖아요. 뭐 테슬라 자동차만 보더라도 이제 달리는 전자기기 같다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도 이게 전자기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일 거고 그 전자기기의 핵심은 아무래도 누가 봐도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아싸리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라이다랑 레이더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수한 카메라랑 인공지능, 그러니까 뇌만 있으면 된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강연에서도 자기가 늘 말하듯이 자율주행은 그냥 인간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지나갈 때 멈추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제 뇌로 이제 그런 이제 시그널들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즉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근데 사람처럼 하려면 눈이 필요하고 눈은 데이터가 전부 다 뇌에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뇌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반도체가 어떤 게 있을까를 과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CPU 같은 것들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머리 좋은 명문대 박사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앞에 이렇게 많은 복잡계 환경들이 있으면 처리를 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박사 한 명이라도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칠게 말해서 소위 노가다성 작업인데 노가다성 작업이면 박사 한 명보다 차라리 뭐 그냥 뭐 학생분들 한 100명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됐고 그게 이제 GPU가 되었고요. 그 GPU 중에서도 학생분들 중에서도 또 유독 이런 것들을 구분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AI 반도체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핸드폰 제가 최근에 샀을 바꿨는데 뭐 거의 병목은 없습니다. 너무 잘 돌아가요.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핸드폰 한 1초 정도 멈추는 거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차선 바꾸는데 갑자기 1초 병목 걸려버리면 그 목숨이 날아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에도 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들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 걸리면 안 된다. 절대로 걸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걸리게 하려면 병목이 없어야 된다. 병목이 없게 하려면 어떤 반도체가 필요할까? 라는 걸 많이 연구를 하다가 요새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뭐 카이스트라든가 좋은 대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NPU,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테슬라 이제 또 HW4 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연산 속도가 500톱스 정도입니다. 사실 요거 톱스를 보면 이제 이게 추론용 칩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톱스는 이제 추론 칩에 이제 쓰는 단위고요. 플러스 같은 것들은 이제 학습에 쓰는 단위인데,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빨리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1초에 몇 조번의 정수 연산을 하는가. 테슬라 칩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조 이상의 이제 엄청난 연산을 1초 동안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복잡 환경에서도 빠르게 앞에 사람이 있구나, 멈춰야겠다, 앞에 차가 있구나, 저 차선 바꾸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칩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GPU랑 CPU랑 NPU에다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그림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CPU는 머리 좋은 애 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가 비유를 하자면 지갑이에요. 우리가 돈을 꺼내서 돈 들여야 되는데 지갑이 있으면 빨리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바로 돈을 빨리 꺼낼 수 있어요. 장점이 그거죠. 굉장히 빠르다는 거. 단점은 뭐냐면 비싸요. 이 캐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캐시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모든 곳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쪼개가지고 가보자 라고 나온 게 지금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요 NPU예요. 얘 같은 경우는 캐시가 잘게 쪼개져 있고, 또 이제 일을 해주는 직원들이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수한 일들을 자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NPU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혹시 리벨리온이랑 이제 퓨로사 같은 기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 기업들이 이제 잘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이제 미래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언론사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 두 대표님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 NPU를 두고 우리나라한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과 맞닿아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댓글을 보든 강연을 가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사실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NPU는 그냥 우리가 GPU로 이제 엔비디아랑 1대1로 맞붙었을 때 이길 수 없으니까 선택한 차선책이 아니냐, 즉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리벨리온이랑 퓨로사 대표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셔서 그런지 제가 인터뷰를 종종 하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들은 그런 거 얘기를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실 정도로 지금 너무 핫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자율주행에 무조건 필요한 게 NPU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퓨리오사가 이제 오픈 AI랑 협업도 했잖아요. 요거 두고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욕을 엄청 합니다. 의외로 저는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대중들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민심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제 나름대로 퓨리오사라든가 리벨리온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정량적인 지표에서 뭐 MR퍼프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는 그냥 어차피 엔비디아 못 이기니까 이거 NPU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NPU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MPU는 이제 막 시작된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침 운 좋게는 아니고 시기적절하게 잘 들어왔고 좋은 성과들을 너무 잘 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필요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량적으로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에서 이미지 인식이 또 이제 자율 중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정량적으로 수치가 나왔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거의 3천억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장표를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만들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또 투자를 추가로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리벨리온은 매출이 없습니다. 거의 매출이 없는데 기업 가치가 2조 원, 그리고 누적 투자금은 이제 3천억 훨씬 더 넘어섰죠. 저는 이러한 이제 시장의 흐름들, 예를 들어서 리벨리온의 주요 투자자가 사우디거든요. 사우디 아람코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그 커뮤니티에서 흔히 표현을 하듯 운빨로 올라간 게 아니라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에 가치가 있다는 걸 물론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제 혹시 운빨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반도체 전공자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그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대표님들 만나보면 요 칩을 어디 쓸 수 있냐라고 이제 제가 늘 여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추론을 흔히 AI는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추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라고들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추론 칩들이 결국에 지금 인포시에서도 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잘 돼야 사실 우리도 그 엔비디아 칩이 진짜 비싸잖아요. 하나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요런 이제 비싼 칩이 아니라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소버린 AI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칩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칩을 바탕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좀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필요사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됐죠. 지금이 9월 30일이니까 9월 11일에 오픈 AI의 모델인 GPT 오픈소스 모델 이제 120빌리언짜리 모델을 레니게이드라는 이제 추론칩 딱 2대로 가동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계속 특필이 됐고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래는 그 오픈소스 모델 120빌리언짜리를 돌리는데 기존의 엔비디아 GPU가 몇십 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몇십 대가 아니라 2대로 돌리는데 성공했다는 거. 이거는 오픈 AI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필요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좋은 그런 걸 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최근에 이 기사들 발표된 시기를 보시면요 전부 다 8월, 9월 아주 최근에 발표된 좋은 결과들이에요. 리벨리온은 이제 리벨 쿼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얘도 상당합니다. QN이라고 혹시 그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QN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거의 AI 개발자분들, 특히 저희가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써주시고 계시니까 연구자분들이 쓰는 AI 모델 중에 상당수가 QN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GPT를 잘 안 쓰고, 왜냐면 GPT는 비싸요. 한 토큰당 비용이 비싼데 QN은 싸요 되게. GPT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예요. 근데 얘네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 요거 그 중국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중국 과학기술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최근에 이제 젠스낭이 중국에 갔었어요. 그때 젠스낭한테 이제 어떤 미국 기자분인가 중국 기자분이 그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AI가 얼마나 뒤처져 있냐 질문을 하니까 젠스낭이 딱 멈춰서더니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중국은 밀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실제로 거의 성능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개발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QN3가 아무리 좋아도 GPT가 좋으면 비싸도 그걸 쓰는데 QN3랑 GPT를 썼을 때 그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얘를 쓰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트업조차도 QN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중국 과학 기술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 근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 QN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QN이 이런 것들이 흔히 LLM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인데요. 네,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가 지금 하이퍼클로바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이퍼클로바 써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가 카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써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성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이게 벤치마크를 돌려보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얘네들은 성능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진짜 거대한 회사들조차 잘 만들지 못하는데 중국은 QM뿐 아니라 뭐 최근에 있었던 딥시크라던가 아니면 이제 문샷 AI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디벨롭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더 무서운 건 요거를 오픈 소스로 공짜로 풀고 있다. 왜 공짜로 푸냐? 공짜로 풀면 스타트업 아무리 리벨리온이 투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스타트업이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싼 걸 써야 되는데 오픈소스 모델이니까 쉽게 싸게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쓰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이제 모델들이 우리 여기 밑에 다 깔리게 되는 거고 그걸 노려서 얘네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 모델로 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요새 흐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다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NPU를 뭐 다 잘하고 중국이 뭐 깔리든 아니면 우리나라 모델이 깔리든 요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제일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현업자들 분들이 제일 큰 문제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통신이다. 특히 LG전자가 요거를 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걸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원래 사람들은 LG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늘 삼성전자만 잘 나왔었는데 이게 조회수가 그때 70만 뷰가 오가닉으로 터졌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LG전자가 이런 걸 하고 있었냐? 근데 왜 마케팅팀이 이런 거 홍보를 안 하고 있었냐?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얘네들이 잘하는 게 위성통신이라는 걸 굉장히 잘해요. 위성통신이 왜 필요하냐면 자율주행을 할 때 이거는 뭐 신호등이나 자동차나 차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자율주행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로 실시간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거가 될지 안 될지는 연구자분들도 좀 반신반의하세요. 왜냐면 테슬라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 안 하고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가가지고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여기 사람 몇 명 있네 이런 거 바로 캐치를 하고자 하는데 자율주행은 그렇게 했다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라도 실수 하나 나가지고 만약에 끊겨버리면 사람이 죽는 일이다 보니까 규제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를 벗어나면 잘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규제의 문제 때문이고 이 규제의 문제를 해결을 완전히 하려면 통신이 잘 돼야 돼요.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6G, SKT랑 KT랑 LG U+에서도 계속 6G를 얘기하고 있는 게 요것 때문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즉 AI 초연결의 핵심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은 저는 6G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요. 그냥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구자들도 이걸 말하고 있지만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5G를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5G 키면 배터리 녹아버리고 비싸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6G 필요해 이게? 이거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6G는 잘 될 거다. 왜냐면 애초에 타겟 고객이 달라요. 4G랑 5G는 우리 같은 고객들이 주요 타겟이신데 6G는 기업이랑 정부가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 완성차 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 UAM 같은 것들 하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이런 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잘 팔릴 거고 잘 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3G에서 4G가 됐을 때는 그때 킬러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3G는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4G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4G를 쓰다가 5G로 넘어갈 요인이 없어요. 4G로도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잘 되는데 굳이 5G로 넘어가야 돼? 비싸기만 하고 배터리 빨리 녹는데? 라는 이유 때문에 5G는 사실상 SKT에서도 그 학계 컨퍼런스를 가보면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실패했다고는 안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G는 스트리밍을 위해서 꼭 필요했고 5G는 킬러 컨텐츠가 없어서 망했고 앞으로 6G에서는 저희가 UAM, 드론, 자율주행, 선박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대세가 될 텐데
요거를 돌리려면 6G가 필요하다. 6G를 하려면 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들 썸네일 가져온 것들인데요. 최근에 제가 2달 동안 올렸던 영상들이에요. 이게 스타링크, 위성통신, LG전자, BG상통신망, 그리고 최근에 AI 레인. 이게 전부 다 통신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다 이 영상은 좀 망했는데요. 나머지 영상들은 전부 다 이제 조회수가 70만 뷰 이상 터졌어요. 그만큼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 끝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에 계신 한 연구자분을 리포트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본 교수님이 포스텍 전체 메일을 뿌리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좋게 봐주셨던 영상인데 학자분들, 연구자분들은 좀 아쉬워한다? 서운해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사실 모른다, 관심을 안 가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 일부러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쯤에 HBM이 중화해라고 강조를 엄청 드렸거든요. 근데 당시 HBM이 안 와닿잖아요. 우리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귀등으로 많이 흘러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HBM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었던 그 발판이 되었듯이 지금 이거 6G 하고 있는 무슨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업들이 나중에 굉장히 이제 큰 힘을 갖게 될 거다. 이를테면 지금 스타링크가 계속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곧 들어온다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면 통신사들한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지상통신망이라고 저 하늘 위에서 쏴주는, 위성으로 쏴주는 비지상, 그러니까 지상이 아닌 데서 쏴주는 통신망 같은 것들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현업 연구자분들도 요거 발표된 게 2024년 9월이었거든요. 요거 발표됐을 때 한 연구자분 표현을 빌리면 좀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 그 연구자분들도 이제 뭐 주식 투자도 하시고 하는데 엔비디아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이제 사면 그렇게 업사이드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요걸 보고 생각이 바뀌셨다는 연구자분이 2분 정도 계셨거든요, 주변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요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요런 게 하나, 이런 그 기지국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요거는 6G용이라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설치된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앞으로 모든 기지국에 GPU가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거 엔비디아에서 했던 말인데요. 왜 필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AI 랜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AI로 통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G는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뭐 드론, UAM 같은 거 데이터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이 엄청 쏟아지는데 지금의 통신으로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처리를 절대 못합니다. 얘가 자율주행 신호야? 아니면 얘가 UAM 신호야? 얘가 드론 신호야?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AI는 그거를 이거는 자율주행이야, 이거는 드론이야,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AI를 돌려준 게 누구냐? 결국에 사실 얘밖에 없잖아요.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G 시대에는 모든 기지국에 GPU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참고로 기지국이 몇 개 정도 있냐? 5G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만 9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몇 개인지 제가 기억 까먹었는데 한국에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진짜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요거 한 대가 그 자동차 그랜저 한 대 값이잖아요.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요게 모든 기지국에 들어간다. 뭐 중국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안 쓴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만약 1000만 대 정도 있다 가정하면 1000만 대 곱하기 5천만 원, 그럼 나오는 돈이 대충 나오잖아요.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하고 있고 6G 통신에서 엔비디아가 이거 잡아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코리아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물어보면 많이 강조를 해주시지만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일반 대중들한테는 사실 6G는 너무 와닿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5G 워낙 이제 통신사가 이제 좀 그렇게 좀 해가지고 6G 하면 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즉 정리를 하면 앞으로 자동차 안에는 NPU가 들어갈 거고요. 이 NPU는 최대한 우리나라 기업들, 리벨리온의 필요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또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저 비싼 엔비디아 GPU를 여기다가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엔비디아도 3천만 원짜리 칩을 여기 넣지 않겠죠. 그러면 차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여기에 맞게 성능을 저하시킨 NPU 칩을 넣겠지만 우리 칩을 넣어야 그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소버린 AI, 우리 자주적인 AI 하려면 자주적인 칩이 필요하고 자주적인 AI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딥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넣은 파트입니다. 원래 사실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누가 처음 시작하는지를 주로 보고 이제 얘기를 넣었는데 이거 넣었던 이유가 이건 좀 사담이지만 한 번은 이제 제가 중소중견기업 관련 이제 한국 벤처 쪽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담당자분한테 오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니까 20대, 30대 사회초년생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약간 장표들을 전부 다 이제 좀 영하게 또 이제 만화도 넣고 그렇게 했는데 딱 가니까 다 사장님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사장님들은 얘기해줘도 다 모르시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고 밈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길래 요거는 앞으로는 이제 딱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집단에서는 어려운 얘기 먼저 하고 중간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많이 길었는데요. 혹시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일본 차를 탄다고 욕하기도 하시던데 제가 일본 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욕하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타는 건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됐는데 그 신의 한 수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의 한 수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둑인데 요거 신의 한 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게 2003년도에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만화에서 나온 단어였어요. 일본 만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문으로는 히카루의 바둑이라는 만화인데요. 거기서 신의 한 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캐릭터 이름 그대로 조금 알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후지와라노 사이라고 있는데 후지와라노 사이가 추구한 바둑의 극이라고 나와요. 만화에서. 이게 신의 한 수인데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얘가 후지와라노 사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걸 처음부터 넣으면 또 이제 안 좋아하시겠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 캐릭터가 아니라 요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모든 수를 완벽하게 두는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AI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수를 완벽하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AI는 신의 한 수를 두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기사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면 전부 다 이제 글쎄요라고 답할 정도로 아직까지 몰라요. 왜냐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게 AI를 지금 이길 수는 있어요. 지금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커제도 지고 다 지고 있는데 문제는 얘는 느낄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는데 샘 알트먼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느끼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요분은 샘 알트먼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지만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신데 시카고 대학교의 이제 벤 교수님이라고 약간 이런 창작 중심의 사고를 가지신 분인데 아니야, 이런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AI로 못해.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딪히고 있어요. 즉, 샘 알트먼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메커니즘 다 동일하면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면 인간의 혼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비과학적인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흔히 말해서 막 로봇에도 이제 감정이 있지 않아? 혼이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야가 있고 실제로 논문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는 세계 최고의 저널 사이언스에서 2025년에 나온 논문인데 AI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과학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창작 중심의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I가 저는 사실 요거를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좀 아무리 이제 AI를 하더라도 저는 오프라인의 그런 교류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AI는 인간이 전달하는 혼을 담아낼 수 없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다. 이거는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건데 뭔가 이거를 AI가 그렇다면 이만큼 만화를 보신 분들 아시고 이게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거 느낄 수 있었을까?
그거는 좀 퀘션이에요.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기계가 모방하면 혼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하야오의 아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마 2년 내로 이때가 인터뷰한 게 2025년이었어요. 2년 내로 AI 애니메이션 나올 거예요. AI 영화도 나오겠죠. 근데 관객이 그걸 보러 갈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좋은 영화들이 우리나라 시내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K-pop 데모노토스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거 AI가 만들었다고 하면 보러 갈까요? 그걸? 안 보러 갈 거, 보러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유명한 감독분들, 뭐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영화를 딱 봤을 때 인간이다 보니까 보이는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보러 갈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의문을 붙는 게 솔직히 이거 AI가 어차피 앞으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돼? 혼이 있든 말든 아이빠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또 바둑을 예시로 드는데 사실 저는 바둑은 둘 줄 몰라요. 둘 줄 모르지만 바둑에 대한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바둑을 둘 때 혼자서는 절대 못 두잖아요. 무조건 상대가 필요합니다. 영화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사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제 한 명의 천재만으로는 명곡이 탄생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막상막하의 실력을 가진 두 명이 필요합니다. 바둑은 이랑 마찬가지로 막상막하의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뭘 만들어내려면. 근데 AI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AI와 대등한 누군가가 있어야 그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AI 분야의 이제 최권위자이신 뭐 연구자님이 같이 GPT를 쓰는 거랑 학생이 GPT를 쓰는 거랑 같은 GPT지만 결과물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만큼 내 역량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야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즉 내가 나랑 지금 쓰고 있는 AI랑 대등한 통찰력을 가질 때 소위 말해서 신의 한 수가 탄생한다. 그러면 이 신의 한 수를 갖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다 여기서부터 다 제 내피셜입니다. 저는 너무 좀 뻔한 말이지만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랑 이제 기업인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건 이거 구글의 실제 인재상이기도 한데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해서 이제 더닝크루그 효과라고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내가 무지한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대학원과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 학사들은 자기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석사들은 놀라죠.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어? 놀라게 됩니다. 박사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교수님들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거든요. 교수님들한테 그 교수님 인터뷰를 가면 너무 조심스러우세요. 저 자기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고 부족함들을 알게 된다. 이게 굉장히 옛날 말이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암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모르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거 뭐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행 가서도 무조건 지키는 게 일단은 제가 이제 언론사를 하다 보니까 신문지를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조선일보, 한국경제, 또 매일경제를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경이코노미라고 주간지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랑 네이처들 그것도 주간지로 와요. 미국에서 구독을 하면 아마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까지 7년 동안 진짜 여행 가서도 이제 뭐 휴가를 가서도 그 비싼 료칸이나 호텔 가서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루틴이 요건데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건지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으로 신문 보는 걸 굉장히 좀 추천해 드리거든요. 사실 학생분들한테 특히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그 너무 AI가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돼 있으니까 지금 네이버 켜가지고 지도 뉴스를 보면 전부 다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추천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버블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데만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전 대통령님께서도 에코 체인버에 갇혔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 에코 체인버가 내가 보고자 하는 기사만 보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지 못하면 좋은 질문 하지 못한다. 근데 신문사들의 기사를 그냥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여기 관심이 없어요. 영끌족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관심 있는 거는 요거예요. 고려아연 자사주에서 80만 원 사건. 근데 인터넷 뉴스를 보면 요것만 클릭을 할 거예요. 요것만 그냥 보일 거고.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보게 되면 싹 다 보게 되니까 아 요거를 자세히 읽지 않더라도 아 요새 영끌족이 맞나 보네 라고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사보는 걸 추천드리고 2만 원밖에 안 해요 한 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추천드리는 루틴이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연구 동향 파악 같은 것들이 뭐 거창한 거긴 한데 사실 어려운 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든지 간에 그 분야를 다루고 있는 유명한 저널들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널들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그냥 커버들 논문들만 보더라도 논문이 아니라 이제 기사들도 실리는데 커버 기사만 보더라도 최신 동향을 진짜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것도 어렵다.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또 전문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GPT 돌려가지고 좀 요약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GPT가 잘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대학들 파악해가지고 검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고등학교에 지진한다니까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생분들 사실 저거 보기 어려워요. 사이언스, 로보틱스 이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주요 대학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주요 대학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반도체를 검색을 해보면 반도체 관련돼서 교수님들이 쓰셨던 주요한 논문이랑 리포트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 보도자료는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거는 7년 정도 제가 봐왔기 때문에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저자의 책들을 꼭 보는 게 중요하다. 김기단 의원님께서 이제 생각하는 기계 이거 사주셨는데 이게 젠스랑 자서전이거든요. 제가 사실 광고했던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산다고 저한테 인센티브가 들어오지 않는데 네, 제가 추천사를 썼던 책인데 저는 좋은 책은 최대한 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던가 이제 요 사업을 하고 이제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 돈 주고 책 살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을 나오면 자꾸 보내주시거든요, 그냥. 이번에 뭐 나왔다고 보내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책이 쌓이면 눈에 띄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책을 보게 되고 또 이제 광고도 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보게 되는데 헨리 키신저, 에릭 슈미트, 데니얼 허틀로커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뭐 에릭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 CEO거든요. 구글 CEO가 쓴 AI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안 보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구글 CEO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헨리 키신저도 미국의 전 국무장관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라 받을까요? 아무튼 굉장히 높은 분인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들을 알 수 있어요. 아, 야, 에릭 슈미트도 구글 CEO 정도 되는 사람도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키신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유작이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런 책들도 굉장히 좀 잘 쓰여진 책들이니까 물론 재밌진 않습니다. 재밌진 않는데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몸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진짜 지극히 개인적이고 팁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 컨텐츠 만들 때는 영상 만들 때 제일 힘든 거에 그 컨텐츠 소재를 찾는 거거든요. 오늘 뭐 하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게 거기서 제가 이제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늘 적는 게 토피카라고 있습니다. 토피카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굉장히 2000년 전부터 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건데요.
내가 봤던 뭐 신문 기사든 책이든 그런 거에서 좀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정리를 다 해두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삼성 GRDP 전국 1위라 화성 1위라 있고 삼성이 먹여 살리던 도시들 세금 영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요 CEO의 혁신이 초래하는 리스크 요거 세 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제가 유튜브 조회수 1당 4원 정도 벌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세 개로 벌었던 돈이 900만 원이에요. 왜 그렇게 벌었냐면 이렇게 돈 얘기를 해야 집중하시길래 그 처음에 이제 오늘 컨텐츠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할 때 토픽카를 열어보거든요. 그럼 과거에 썼던 것들이 나와요. 과거에 이런 기사들을 받고 이런 책들을 받고 했던 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딱 보다가 근데 기사마다 뭔가 보다 보면 패턴들이 보여요. 얘네 두 개도 비슷하고 밑에 보면 또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보다 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잠깐만 제목 세금 영원 이 기자분들이 이 기사 제목 쓰는데 진짜 심혈을 기울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그 구내식당 금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근황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280만 명인가 그 정도 찍었는데 250만 명인가? 그게 여기서 보고 만든 거예요. 그냥 옛날에 썼던 기사를 바탕으로 토픽까지 썼던 거 바탕으로 내려보다가 이게 있었지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진짜 큰 이득이 된다. 근데 이거 쓰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툴인데요. 노션입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저 노션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션은 자동 저장도 잘 되고 또 이제 팀원들이랑 공유도 되기 때문에 노션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토픽화 작성하는 거는 진짜 중요하고 좋다. 저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 요새 노트북 LLM이라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될 텐데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젠슨왕의 2시간짜리 강연이 있어요.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버리면 그 노트북 LLM이 거기 있는 그 젠슨왕이 말했던 것들은 싹 다 이제 글자로 바꿔줘요. 그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두면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글자로만 돼 있으면 또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명령할 수 있어요. 요거를 가독성 좋게 바꿔서 예쁘게 써줘 하면 진짜 예쁘게 써줘요. 그걸 그대로 붙여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2시간짜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근데 요거를 또 읽기도 싫어요. 그러면 노트북 LM한테 요거를 팟캐스트 버전 바꿔달라고 하면 팟캐스트로 바꿔주고 이제 차 타고 운전하고 하면서 이제 라디오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까? 사실 이 파트를 사실 저도 만들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아까 좋은 질문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좋은 질문일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3일 전인가 만든 건데 제 개인적인 팁이에요. 이거는 홍삼 뭐 좋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쪽 전공자가 아니라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사는 그 와이프 아내가 이제 이거 굉장히 싫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 갔을 때 수박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박을 딱 봤을 때 물어봐요. 이거 수박 사갈까 하면 아니야 이거 사지 마. 왜? 하면 이거 11브릭스밖에 안 돼. 11브릭스 사면 안 돼. 12브릭스로 사야 돼. 이렇게 따지고 들고 이제 또 고기 같은 거 잘 못 보거든요. 제가 고기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AI GPT 켜가지고 GPT가 이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보면서 요 정도 마블링이면 이 가격이 합당하니? 물어보겠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대답을 해줍니다. 예, 요 정도 마블링이면 합당하다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서 추천을 드리는데 질문을 할 때 홍삼이 몸에 좋냐라고 하면 되게 제너럴한 답변들을 해줘요. 사실 딱 봤을 때 저는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뻔한 얘기거든요. 누가 몰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좋은 질문이라는 게 이제 이 질문을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답변이 굉장히 자세해집니다. 홍삼이 좋니가 아니라 홍삼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니? 정량적인 근거를 들어서 나를 설득해봐 라고 하면 답변이 이제 연구 결과가 바꿔요.
108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뭐 이런 효과 나왔다, 이런 효과 나왔다. 또 카이스트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 이렇게 질문 하나 바꿔버리면 같은 툴인데도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즉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뭘 물어볼 때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를 붙이면 질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답변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도 쓰다 보니까 알게 된 팁이고 좋은 질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LLM 같은 거 제미나이든 GPT든 클로드든 쓰실 때 보면 대체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거 어디 쓰는 거야? 뭐 분석해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사실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실제로 쓰는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쓰는 게 좀 유별난 거긴 한데 저는 이걸로 돈 벌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보통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너는 무슨 역할이야? 너는 뭐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네 목표는 뭐야? 그리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특이사항 4개. 요걸 알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토픽화라든가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HBM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TCF가 뭐고 하이닉스 MR4가 뭔지 모른다면 이런 질문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넣게 되면 이제 요게 수준에 맞춰 가지고 GPT가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삼성전자 기술력에 영향이 있을지 다각적으로 분석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질문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좀 강조를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는 진짜 얼마 전에 적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시면 저희가 늘 톤 앤 매너가 비슷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보면 다 비슷해요. 근데 왜 비슷한 건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미나이랑 GPT랑 클로드가 3명이서 협업해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는 제미나이한테 시켜요.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바이럴 콘텐츠 전략가이자 카피라이터다. 이 목표는 조회수랑 클릭률을 높이는 게 목표다. 그리고 스크립트 주고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말한 다음에 얘가 답변을 쭉 냅니다. 그 답변을 낸 거 가지고 제미나이랑 클로드가 심사를 해요. 얘네 2명이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높아지는 제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그로성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만들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진짜 뭐 아까는 썸네일로 예시를 들었지만 제가 이제 투자 발표를 하다 보면 투자하러 가는 거 IR이라고 하거든요. 매력적인 IR,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잘 먹힐 만한 IR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얘한테 제미나이한테 떠줍니다. 제미나이가 전략을 잘 수립해요. 그러면 제미나이의 질문을 가지고 GPT가 또 판단을 합니다.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한 번 더 제미나이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가가 아니에요. 상호 교차 감정이라거든요. 요거를 이게 유의미하냐 물어보면 진짜로 유의미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서로 검증을 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거든요. 그리고 그록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록은 아마 다들 말 잘 안 쓰실 거예요. 그록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록의 강점은 얘가 과학을 정말 잘합니다. 과학이랑 수학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건데 H100 20만 대를 만들었어요. 즉 하드웨어 성능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성능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누가 타당한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과학적 타당성이 중요한데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그록이 굉장히 잘 알려줘요. 그리고 퍼플렉시티로 팩트 체크를 합니다. 퍼플렉시티는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좋고 마지막으로 클로드로 좀 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차 검증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술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공계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고 근데 다만 이제 하다 보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게 GPT의 의견을 적어놨거든요. 잘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재미나게 그래요. 총평, 신뢰하기 어렵다. GPT 신뢰하기 어렵다. 서로 막 싸웁니다. 근데 서로 싸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점이 나와요. 언젠가. 근데 그 합의점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솔직히 뭐 자율주행 같은 거 논문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근데 자율주행도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구글이랑 테슬라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누가 더 나은 방법이냐? 제미나이랑 GPT랑 클로드랑 뭐 그러기 물어보면 다 답이 다르게 나올 거야. 다 답이 다르게 나오지만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그 교집합이 있거든요. 그 교집합이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좀 가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데이터의 소유권, 아마 이제 뭐 김포든 아니면 다른 데든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중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죠. 아무도 보러 못하니까. 실제로 다 해가지고 트래킹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을 하려면 주변에 매핑을 해야 되잖아요. 매핑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 주변에 지나가는 것들 다 이제 뭐 다 보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들어가 있는 거를 허락을 해줄까? 사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거는 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과학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테슬라 데이터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테슬라 서버로 갑니다. 그리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미나이, 뭐 GPT, 또 구글도 지금 미국에서 그 자율주행차 돌리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전부 다 자기들 데이터 센터로 가고, 시민이랑 도시랑 국가는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까지는 아니고요. 웬만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접근 불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뭐 김포시에서 자율주행 한다고 했을 때 누구 데이터를 써야 되죠? 테슬라가 안 주는데, 구글도 안 주겠다는데, 쓰려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라 할 텐데, 그렇다고 이제 국가가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 써야 되나? 이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화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제일 앞서 있는 두 기업, 테슬라랑 이제 구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요거 영상 두 개 다 만들었었는데, 연구자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구글이 낫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10명 중에 9명은 테슬라 낫다고 해요. 왜냐면 테슬라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테슬라 나쁜 얘기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데, 먼저 구글부터 말씀드리면 웨이모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타봤고 이제 보기도 했는데, 얘네 보면 위에 이런 게 달려있잖아요. 라이다랑 HD 맵, 정밀 GPS 엄청나게 많습니다. 센서가 수십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요. 사람들 오거나 차선 바꾸는 거 진짜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싸고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김포시에서 학습을 했으면 저기 서울 가면 바보가 돼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 이게 김포시에서 되는 게 서울 가서 안 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처럼. 사람이 제가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더라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다만 문제점은 얘네들은 저렴한데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응이 너무 불안전하다. 이거를 사실 사람처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지금까지로서는 과학적으로는 얘가 더 추앙을 좀 높게 받고 있다. 다만 그런 의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 차 위에 이런 게 달려있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소형하는 방법이 되거나 아니면 테슬라가 좀 더 잘 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 또 실버밸리 쪽에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요게 이제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라이다 돌아가면서, 요새 로봇 청소기 다들 쓰시잖아요. 로봇 청소기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에 매핑을 하는 거잖아요. 매핑을 하듯이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매핑을 하고 있는데, 요 데이터는 구글이 자기들 돈 들여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국가가 가져가겠다? 해버리면 사유재산권 침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될 테고. 다만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새 미국은 그냥 달라고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요새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저커버그한테 SNS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도 사실 뭐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정치적인 부분 분야다 보니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좀 쉽진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연구자들의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뺏어갈 수도 있겠지만, 뺏어간다기보다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필수 데이터 API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 너희가 우리 김포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좀 권한을 줘야지 라고 이제 필수 데이터 API 같은 것들을 의무화라던가 뭐 세금 감면이라던가 뭐 이런 공공사업 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기업도 좋고 정부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책임이 있죠.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의 책임이 있을까? 아니면 자동차 소유주에 있을까? AI 개발사에 있을까? 이런 문제점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미국에서도 해결이 안 된 문제고, 또 요새 너무 핫한 문제죠. 자율주행차 해킹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답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대 정도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한 5년 뒤에 다닌다 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안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충족할까요? 자율주행은 더 없거든요. 보안 인력이. 그럼 다 아예 뚫려버린다면 갑자기 막 사고 나고 하겠죠. 그러면 진짜 대형 이슈겠죠.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 그냥 화재나고 끝이지만 자율주행 해킹 당하면 다 부딪히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번엔 김포시인데 결국에 사람들 뭐 이런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엄격해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랑 번호판 모자이크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학습할 수 있을까? 다 가려버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도 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시민분들은 자기 얼굴이 학습되고 있다는 것 사실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게 AI도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걸 좀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율주행의 문제점은 50%는 기술이고 50%는 국민의 인식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의를 해줄 거냐, 내 차가 지나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같은 거 학습하는 걸 동의를 해줄 거냐. 저는 동의를 할 거거든요. 저는 뭐 기술 종사자니까. 근데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안 해주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과학 유튜브 채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좀 효율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이젠버그를 설립했던 것도 이제 이런 이유고, 또 이제 투자를 받았던 것도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레거시 언론사들의 접근법은 좀 굉장히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늘 강연을 할 때마다 받는 질문들 중에도 하나인데, 혹시 최근에 보신 과학기사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과학기사들이라든가 이제 기술기사 같은 것들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왜 남는 게 없지? 거의 다 이제 기업들이 준 보도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와닿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와닿지도 않는데 또 재미도 없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핵심은 지금 김포 시민들도 그럴 거고 국민들도 그럴 거고, 자율주행 하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당장에 관심이 없는데 너희 걸 학습하고 있다 해버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요거를 관심도를 크게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과학적인 인식, 자율주행을 하게 만들어주려면 국민의 인식이 중요한데 관심을 높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은 대중들의 관심 유발은 좀 뒷전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정부 기관과 이제 협업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느낀 점들인데, 있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뒤에 예시를 드러났지만 대중들의 관심보다는 뭔가 우리가 이런 걸 했다 자체를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제로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전달력이 좋고 신뢰도가 좋고 좋은 교수님 데리고 오고 좋은 연사를 데리고 오더라도 대중들한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고 관심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 결과물이 바로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미국에서 사우스코리아에서 오버로 우리나라가 끝났다 라는 영상이 조회수가 1,100만 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끝났다. 이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서울대생들이 휴학한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국민의 과학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신뢰도 높이려고 적은 데이터인데요. 최근 며칠 전 데이터입니다. 저희 48시간 동안 조회해서 149만에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149만 명이 본 거죠. 저희 채널을. 그리고 조회수 204만, 109만, 89만, 89만, 88만, 79만 이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총 2,300만 명 정도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국민의 과학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뉴스기사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톤이 차세대 2D 반도체 기술 발전 방향 제시 이러면 저도 안 볼 것 같아요. 클릭을 안 해. 이러면 사람들 관심을 안 가죠. 대중들이 2D 그리고 반도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삼성전자 최고 실용 반도체 개발 성공. 이런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심을 먼저 유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2D 반도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약간 어려운 거 먼저 얘기하고 2D 반도체 얘기하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 정부기관이라든 공공기관 갈 때 어려운 것도 얘기합니다. 일부러. 이런 걸 좋아하시게 약간. 근데 사기업을 갈 때는 사담부터 하고 싶어요. 흥미를 끌기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인 예시를 가져왔어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소속 홍보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걸로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같은 주제예요. 진짜 똑같은 주제입니다. 퓨리오사 백준호 대표님, 그러니까 MPU 만드신 대표님에 대한 영상인데 얘가 조회수 3,200회가 나왔고 저 같은 영상인데 89만 회가 나왔어요. 한 달 전 기준으로. 같은 주제인데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딱 요거 다 지우고 보더라도 SOD냐 대통령 소속 지지인이냐 지우고 보더라도 뭘 클릭하고 싶냐 뭐가 더 궁금하게 봤을 때 저는 장단건데 이거라고 생각해요. 밑에 걸 클릭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적잖아요. 제가 몇 번 협업을 같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이제 위에서 많이 뭐라 합니다. 왜 갑자기 상관도 없는 메타 얘기를 하냐. 근데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뭐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요 만드신 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거.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대중들의 이제 국민적인 인식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언론 쪽에서 계속 봉사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이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또 멈췄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학기술은 좀 사치제에 가까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소우주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망했어요. 돈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망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의 위치를 보고 이제 당근마켓 같은 앱이었습니다.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희 SOD 시청자분들의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어디일까 솔직히 보려고 이제 GPS를 다 확인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저희 시청자분들의 거주 지역 혹은 활동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 지역에 잔류를 했고 그것도 뭐 느꼈던 게 40% 무려 40%가 흔히 말하는 고소득 지역에 거주 중이더라고요. 강남, 대치, 또 이제 판교, 인천으로 되면 송도 이런 데 거주 중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는 곳들 평균적으로.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이분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가방끈이 기니까 이런 걸 어려운 과학기술임에도 보는구나. 즉 과학기술은 애초에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지 않아요. 먹고 살만해야 보는 사치제에 가까운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랑 결부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결부시켜야 된다.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테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나라가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제가 이제 비전공자들조차 무조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주식이에요. 그냥 저 엔비디아 얘기할 때 젠슨왕을 전면에 박는 경우도 있고 최태원 회장님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90% 우리나라로 따지면 돈 없거든요. 다 기술기업들이에요. 싹 다 기술기업들인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냥 이 주가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일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즉 뭘 하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 반도체 다음은 딱 보고 삼성, 하이닉스 얘네를 엮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합니다. 시작할 때 기업이랑 엮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을 하고 물론 그 방식을 싫어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특히 이제 연구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물론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 과학기술이라는 어찌보면 그런 지식을 돈이랑 엮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쾌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저는 효율성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게 좀 더 이제 효율적이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요 주제가 이제 시총 순위인데요.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인가 이틀 전 바꿨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빼고 다 바뀌었어요. 20년 동안. 그걸 반대로 보면 와,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20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근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1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대학 강연에 가더라도 제너럴 일렉트릭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회사에 갔어? 라고 하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20년 전에는 세계 1위였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아람코, 테슬라, TSMC 전부 다 20년 전에는 순위권에도 못 들었던 기업들이죠. 싹 다 바뀌었습니다. 20년 만에. 즉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지난 20년에 돌이켜보면 진짜 빠르게 바뀌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바뀌었다. 근데 요새 애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애플 코리아한테도 들은 건데요. 5년 뒤에는 자기들이 여기 유지를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앞으로 지금 속도 너무 빠르잖아요. 소타 AI라고 하거든요. 뭐라 해야 될까요? 최신형 AI를 소타 AI라고 하는데 소타 AI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클로드 4.5가 나왔습니다. 클로드 4.5가 나왔는데 4.5가 나오면서 세계 최고의 코딩 LLM이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클로드도 원래 잘했지만 그래도 이제 GPT가 좀 잘했거든요. 그게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있는 시기인데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앞으로 시대는 더 빨라질 테니까 5년 뒤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것들도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당장 브로드컴만 하더라도 솔직히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로드컴이 이렇게 뜰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얘가 떴던 이유는 엔비디아를 대체한다는 이유로 뜨긴 했지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우리 어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에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기술, 경제, 언론, 앤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바뀌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취합해가지고 앞으로 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앞으로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또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유를 해드리면 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점이라고 하거든요. 닷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기사들을 보더라도 사실의 나열이에요. 삼성전자 HBM4 개발 성공, 뭐 엔비디아 뭐 했다. 닷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점들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이건 스티브 잡스도 말했듯이 닷을 라인으로 만들어라고 하는데 그 라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데이터 인텔리전스고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처음 딱 봤을 때 데이터를 보면 다 닷이거든요. 전부 다. 이 닷을 어떻게 이어주고 이 소유권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지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국민의 과학적 인식의 제고, 이게 정말로 좀 중요하고 또 이제 의원분들이 특히 이제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지 국민인식 제고는 저희가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제가 하는 역할은 맞지만 과학자분들이 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좀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50%가 기술이고 50%는 국민의 인식 제고니까.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거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그 어제 봤던 뉴스 신문 기사였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건 아니고요. 한국경제의 맨 뒤에 나왔던 이제 오피니언이었는데 현재 AI 우리 정부의 방식을 비판을 하는 기사였어요. 근데 그게 일리도 있고 일리가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리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지금 방향대로 가면 3년 차 정도에 이제 GPU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께서 내려가실 때쯤 되면 이거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3년 전에 들어오면 이거 언제 배포할 거야? 근데 이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년 차에 GPU가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럼 기업들이 그걸 쓸 때가 되면 아마 정권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런 속도, 이 정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밀도 있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 바뀌면 이제 보통 기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친원전에서 탈원전에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계속 바뀌는데, 이 기조가 안 바뀌려면 국민들의 인식이 또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필요하다. AI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GPU를 샀는데 GPU에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샀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정권이 만약에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때 왜 이렇게 GPU 많이 샀어? 소명해 해버리면 사실 할 말 없거든요. 약간 필요해서 샀는데 소명하라니,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근데 국민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 GPU는 당연히 필요하지, 당연한 데서 돈 쓴 거지 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게 대통령님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축배갈 수 있는 거에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확 바뀌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좀 자율주행을 좀 이뤄내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얼마나 발전 속도가 빠른지 좀 예시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터미네이터 다들 아실 텐데, 놀랍게도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대학교 강연 자료를 갖고 가면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터미네이터 3가 나올 때가 200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얘가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인데, 얘가 1초에 무려 60조 번 연산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1초에 35조 번 연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AI 로봇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빠르니까. 60조 번 연산하는 애를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4090, 얘가 이제 코인 채굴용으로도 쓰이는데, 얘가 이제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인터넷에서 사면 150에서 200 정도에 살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얘가 일주일에 80조 연산합니다. 20년 전에 영화 감독들이 그 스카이넷 한 70조 번 연산하는 것 정도면 인류를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정용 그래픽카드가 80조 번 연산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근데 더 딥하게 들어가면 GB200 같은 경우 기업용 114경번, 이렇게 앞에 40경번 연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속도가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스카이넷보다 GB200이 23,000배가 뛰어나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20년을 좀 반출을 해보면 사실 별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좀 바뀐 것 같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20년 만에 이렇게 23,000배 성능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발전의 성과고, 이 발전의 속도가 더 대단한 거는 정량적으로 보면 더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20년 만에 이제 23,000배가 높아졌으면 앞으로 20년 뒤, 앞으로 5년 뒤는 더 빨라져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얘가 140경번 연산을 하는데 5년 뒤에는 뭐 GB 800이 나와가지고 뭐 140회번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인데, 그 반도체 전설 짐 켈러라고 텐스토렌트라는 기업 창업한 분입니다. 이분이 AMD랑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과 진짜 비교도 안 될 거다. 저도 여기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아마
자율주행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미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지가 2, 3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2, 3년 정도 됐는데 아마 한 5년 정도 뒤면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뭐 워싱턴 주에서도 아니면 오레곤에서도 여러 가지 주에서 자율주행차들이 다니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1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조금씩 규제가 풀리면서 그때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잘 되려면 미국인들은 사실 그 학습하는 걸 별 말을 안 해요. 근데 딱 들여왔는데 학습하지 말아 해버리면 못 달리거든요. 그냥 물론 테슬라처럼 그냥 쭉 달릴 수 있으면 되겠지만 사실 국민적인 여론이라는 게 혹시나 사고 발생하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막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적 여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들과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미국이 10년 뒤에 엄청나게 바뀔 텐데 그거랑 맞춰가지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혹시 최근에 상하이나 선전 같은 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상하이랑 선전을 가면 지갑을 꺼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이제 시골로가 낙후돼 있는데 선전이나 이제 상하이 같은 데 가면 와 여기는 대단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거의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 갔을 때보다 더 큰 뭔가 충격이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한국경제 특집으로 나왔던 뉴스였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오전 5시부터 밤 10시 10분까지 보통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시킨대요 학생들을. 근데 얘네들의 대학교를 딱 보면 순위가 1등이 이제 치안이었나 베이징이었나 거기 공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다르죠 사실. 물론 의대를 비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의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국민적인 인식과 이렇게 이제 그런 엔지니어에 대한 좀 안 좋은 대우들 이런 것들에서 좀 비롯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며칠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후 중에 한 분 카이스트 교수님이 중국으로 가셨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좀 그런 이슈들을 좀 해결을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카이스트랑 협업을 했잖아요. 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왜 도와줬냐? 되게 뜬금없는데 저랑 카이스트랑 또 과기부랑 뭔가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이제 갑자기 급하게 됐잖아요.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신진 연구자들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대통령 후보분들이 들어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좀 문제점들이 파악을 해주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요 후보분들 중에서 거의 70% 정도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좌관님이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셨는데 카이스트 측에 과학기술에 시간 쓸 여력이 없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카이스트가 이제 연구진 그쪽에서 확 나버린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모아보자 힘을 이런 목적으로 사실 저희가 그래도 기술 쪽에서는 좀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좀 함께 하게 됐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 동안은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김포시에서도 또 의원분들도 국민들의 여건을 좀 국민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시간 맞추면서 한다고 예. 권순용 대표님 훌륭한 강연 감사드리고요. 저도 보면서 반은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반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권순용 대표님의 SOD 채널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서 저는
그 알림을 설정을 다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다 보고 있고요. 좋아요도 누르시나요? 좀 좋아요. 댓글도 저번에 댓글도 한번 했었죠. 근데 아, 네. 그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에서 네. 삼성의 AI6 칩을 네. 23조 원을 이제 네. 계약을 하면서 그 언론 보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AI6 칩이 3년 뒤에 양산이 돌입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 레벨 2 자율주행이 레벨 5의 안정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 A까지 가능하다고 두 개 역점에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 책 제스랑 자서전 말고 그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2016년도서부터 일론 머스크가 내년 2017년도부터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2017년이 되면 2018년도에 가능하다 된 게 벌써 이제 10년 차 거의 다 돼가는데 과연 그 지금 AI6 칩이 되면은 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 지금 기술적인 속도로만 봤을 때는 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쉽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사업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거든요. 경영 교육을 받는데 그런 이건 좀 약간 웃기만 얘기하지만 사업가랑 사기꾼은 원래 한 끗 차이라고. 사실 그 일론 머스크는 되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 생각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2016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17년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잘 될 거다 했는데 아직 소식도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처음에 투자가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건 그 자기들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자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랩을 샀어요. 네, 뭐 아마 보셨겠지만 랩을 사가지고 사실 갖고 있는 건 노트 컨대밖에 없는데 마치 엄청난 그래픽 카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았어요. 사실 사기잖아요, 근데 사기인데 다만 이제 저는 사업가는 이제 그런 거 말하지 배짱을 써야 된다. 나 그런 게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것도 또 그런 기사들도 그런 맥락에서 좀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2년, 3년 내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중적인 합의가 중요한데 과연 2, 3년 내로 대중들이 그 합의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다니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 지나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면 놀라겠죠. 뭐야 저거? 놀라고요 아마.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율주행차는 조심하겠지만 누가 그냥 뭐 갖다 막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멈출 거 아니에요. 도로 정체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제 뉴스 기사들 그렇게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김포시에서 그게 발생했어요. 만에 하나 김포시의 안일한 행정 자율주행차 하더니 사고 났다고 이제 그 시민들의 불편 초래 이런 식으로만 나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인식의 해결도 좀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2년 안에 2, 3년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 네네. 네, 사실 그 8월 말에 네네. 최근에 그 킨텍스에서 네. 그 AI 박람회를 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때 AI 박람회에 참석해 보니까 그 지하차도에 네트워크 라우터 하는 업체분들이 꽤 오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약을 파는지 보니 이 지하차도를 갔을 때 자율주행이 먹통이 될 수가 아, 있다. 그쵸, 네. 그러니 지하차도에 라우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6G로 네. 초연결로 가게 되면은 그런 라우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과 그 지하차도의 그런 상관관계, 좀 위험도가 있잖아요. 지하차도가 그쵸, 아무래도 그쵸.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금만 하더라도 GPS가 이제 뭐 신월 지하철 이런 데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건 온디바이스 AI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온디바이스 AI는 그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그 내부에 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 그 방향으로 이제 아마 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연구자분들은. 그러니까 그 6G도 되겠지만 그 안 터지는 곳에서는 온디바이스 AI로 가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요새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AI 서밋을 열었거든요. 제가 정확한 풀네임이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계속 내걸었던 게 그 커넥션과 이제 또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터널 내에서는 온 디바이스 AI가 자체적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다 날라가고 밖에 나오면 6G가 이제 같이 돌아가고 지금 저희가 이제 4G, 5G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계속 스위칭 되듯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온 디바이스 AI로만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거고요. 왜냐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서울로 간다고 치면 서울로 가는 도로의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자체적으로 연산을 한단 말이죠. 그럼 서울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서울의 데이터를 받아와야 돼요.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는 실시간으로 받아와야 되니까 6G로 받아올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온 디바이스 돌릴 거고 그렇게 약간 병행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약간 현재 업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거였습니다. 네. 오늘 질문해도 되나요? 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사실 뭐 자율주행이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예. 근데 사실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자율주행은 예전에 봤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 때 봤던 그 미래의 세계는 자동차가 그때 거기서 자율주행이 나왔었어. 그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철도망처럼 네. 전체를 컨트롤하는 저희가 있고 모든 차들이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네트워크 연결돼서 중앙이 컨트롤하니까 지금 네. 얘기하는 건 각각 자동차가 네, 맞습니다.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차선을 바꿀지 말지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차들이 모두 들어와 있고 그런 플랫폼 자체로 움직인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자율주행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향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차가 개별적으로 판단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 네. 말씀 주신 방향의 이제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을 할 때 지금 GPT만 하더라도 한 번씩 병목이 걸리잖아요. 이 병목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물론 뭐 광섬유를 한다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대안이 있다고 하지만 그 대안 외에 극역 외의 방법 일들은 늘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들은 이제 정확하다는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컴퓨터가 답을 내려가지고 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병목이 생기게 되고 병목이 생겼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목이 생기면 죽잖아요. 그냥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이 좀 병행이 될 것 같다. 강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약간 온 디바이스가 판단도 하고 6G가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중앙에서 통제를 하려면 그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누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본다면 누가 갖고 있죠? 정부가 갖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네? 국토부에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와서 다 찍었어요. 구글에서 그걸 공짜로 주려고 할까요? 자기들이 힘들게 찍었는데. 근데 그거를 또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구글한테. 물론 구글한테 뭐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정치인분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만든 건데 그걸 왜 줘야 돼? 국토부한테. 우리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또 네이버도 역시 물론 네이버는 덜 하겠죠.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근데 네이버 역시 그걸 찍어놨는데 이거 달라고? 공짜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까 말씀 중앙으로 하려면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딱 갖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는 누군가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미국조차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작아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거대 미국의 AI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국가적으로 AI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성상 일본은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본이요? 들고 일본 AI와 비교했을 때 아. 우리나라 AI 수준이 좀 어떤지. 이거 제가 이제 진짜 MSG를 안 치고 딱 지난달에 이제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쪽 상황, 일본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여쭤봤었는데 여쭤봤던 이유가 요새 기업들이 일본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스타트업들 중에서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일본에다 갑자기 지사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상장을 염두에 두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지금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 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파라든가 이제 행사 같은 데 가보면 갑자기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 스시 같은 거 하거든요. 스시 만드는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말고도 대단한 것들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 못지않게 잘하고 있고 또 이제 얘네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런 역량이 많이 좀 부족한 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살짝 좀 비등비등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연구 결과로만 따지면 네이처 인덱스 기준으로 네이처에서 이제 그 지표를 매기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두세 개 단위 정도 앞에 있고요. 우리나라가 7위 정도, 7, 8위 정도 돼 있고 미국이 1위, 미국이랑 중국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해요, 사실 거의.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빨리 와라 우리한테. 야 너희 거기 있어봤자 그 디스카운트만 되고 안 좋지 않냐. 물론 요새는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그런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고 실제로 스타트업들 중에서 거기에 끌렸다기보다는 그 매력에 끌려가지고 그쪽에 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요거는 좀 빨리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 일본에다가 지사를 붙이고 사실 나스닥에 상장하는 건 우리 좀 이해는 돼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리벨리온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스타트업인데 일본 이케이에 상장하는 건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일본이 정책적으로 뭔가 요새 좀 잘하고 있다. 누구의 입김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강사님의 강의를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는데 특히 50%는 기술이고 이제 50%는 시민의 인식이다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항상 저도 느끼는 게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느꼈을 때 되게 위기감이 아까 여러 가지 나라 그리고 기술들 알려주셨는데 진짜 저희 나라가 굉장히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기계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거야 이제 계속 차츰 빨리 쫓아가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전하겠는데 저는 이제 전쟁이나 해킹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술이 이제 선하게 발전하면 좋은데 되게 악하게 가면 정말 뭐 드론 기술이 폭탄을 대체해서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영상 봤을 때 기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해가지고 그 파괴하고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진짜 터미네이터가 오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거는 다들 사실 또 여쭤보면 다 통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연구자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통제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통제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문제니까 통제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스필드 AI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3조 원의 이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LG전자가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가 요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셨던 로봇들은요 사실 패턴이에요. 그냥 요게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을 거야 라는 패턴으로 가는 건데 스킬드 AI라는 데서 만든 거는 여기가 또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전 세계에서 로봇으로는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인데요. 거기 연구진들이랑 또 메타 연구진들이랑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생각한 거는 야 로봇이 저거 패턴 학습하게 맞나? 그러면 새로운 데 가면 바보가 되거든요. 지금 뭐 중국에서 로봇 올림픽 하잖아요. 그 로봇 올림픽 했던 게 사실은 그 경로를 다 미리 학습시켜놨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가다가 여기에 있으면 얘네들이 못 가요 앞으로 걸려가지고 이거를 인식 못해요 제대로. 근데 스킬드 AI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애기들이 처음부터 잘 걷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로봇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로봇도 넘어지면서 학습시켜야겠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딱 로봇 하나 출발시켜요. 그냥 출발시키는데 계속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요렇게 가서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피하면 안 넘어지는구나를 알게 되고
지금 로봇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아까 말했어요. LG가 다 투자하고 지금 그쪽으로 디벨롭이 엄청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조금 더 디벨롭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로봇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마 기술자들은 통제 가능하다고 다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짧게 네네. 저 고등학교 한 2학년에서 과학을 좋아한다. 네. 그런 학생이 뭐 여러 진로 분야가 있겠지만 한 몇 개 정도 진로 분야가 이렇게 권장할 만한 분야가 있으신가 싶어서. 사실 그 있어 보이게 답하면요. 예. 거진 두 가지가 있는데 젠슨왕이 했던 말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젠슨왕은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대학 전공을 선택한다면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 전공하면 굶어 죽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연구자분들 중에서도 5분 정도가 생명공학 분야 이제 전공하신 연구자분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건 우리나라 안타까운 점이지만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보면 그건 답은 아닌 것 같고 미국 버전으로 답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이었다면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알파포드랑 우리나라도 로제타 폴드라고 나왔거든요. 서울대학교 백민경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그것들이 이제 생명공학의 발전 속도를 진짜 그냥 빠르게 한 게 아니라 미치도록 가속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되게 유망할 거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본다면 만약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랑 왜 내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학을 전공한다고 한다면 지금 전산학부 같은데 그 컴퓨터공학 가는 거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안 그래도 취업이 목표라면 주니어들 안 뽑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주니어보다는 GPT가 코딩 더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라면 제가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반도체 전공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쪽에서도 좀 설계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리벨리온이랑 피로사 같은 좀 떠오르는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업들이 한 5년 뒤에 안 망한다면 진짜 거대한 기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를 준비를 하려면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같은 것들 또 이제 아까 반도체 설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NPU가 이제 뉴럴이거든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 내 아들이라도 그렇게 시킬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순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